너 MBTI I야? 내성적 성격이 문제가 아니다. 상담을 하기로 한 첫째 날, 작은 강의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루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민준군. 잘 있었죠? 잠시 최근에 일어난 여러 정세에 관한 잡담이 있은 뒤 구루는 자신도 이 철학 상담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군은 약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진 채 말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신비적인 종교 같은 거나 사주팔자를 배울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다만 호기심도 생겼고, 아니 그런 쪽이 아니라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고 싶기도 해서요. 구루는 작게 웃은 뒤 말했다. 네, 저도 민준군의 성향을 대충 알겠어요. 민준군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주로로 서양 철학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저도 서양 철학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길 좋아해요. 약속할게요. 저는 종교를 믿으라고 한다거나 사주팔자 강의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우리 상담에서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최대한 민준군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할게요. 그리고 물론 민준군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반박을 하든 의견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토론하듯이요. 알겠죠?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근데 종종 동양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군요. 하지만 민준군도 동양 철학 강의를 들어보았지만 신비적인 이야기가 없이도 이성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죠? 네, 그 정도야 뭐. 저도 동양 철학을 약간 배웠으니까요. 다만 납득이 돼야겠죠. 구루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민준군을 지그시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 현실적 능력을 높이는 철학 상담 이야기들이 담긴 책, 모기룡 박사의 자기 객관화 수업과 함께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구루와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준군은 내성적인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편이겠죠. MBTI에서도 주로 INTJ가 나왔거든요. 테스트할 때마다 약간 바뀌기도 하는데 내성적이라는 I는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내성적이라는 것도 어떤 프레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 성격이라는 건 매우 복합적인 거고 변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요. 다만 민준군은 타인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성적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가요? 제가 말이 적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이죠.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다만 타인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준군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째가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 조금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상 범주에 든다고 생각해요. 저도 민준군이 정상 범주라고 생각해요. 정상이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뚜렷한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민준군이 치료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자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라는 게 병리학적인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민준군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의 문제는 병적인 게 아니라 행복할 기회를 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병리학적인 문제는 주로 임상심리나 정신과에서 다룰 부분이고, 물론 민준군은 그 정도 문제는 없겠죠. 어쩌면 약한 스펙트럼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 범주이죠. 그리고 내성적이라는 것도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민준군은 철학 상담사를 꿈꾼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기 표현에 대한 기대감이나 잠재력도 있다는 뜻이겠고,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다만 불필요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즐거운 술자리라든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말이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의 대화에서 내성적이라든지 그런 성격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기로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적은 편인가요? 뭐 그렇겠죠. 친구가 많은 평균적 사람에 비해서요.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 2명은 있어요.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2명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그 외에는 딱히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요. 전에 말했듯이 저는 민준군의 사생활에 대해 가급적 캐묻지 않으려 하는데
민준군의 사주를 보면 만약에 사회적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배신을 종종 당하고 그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과거에 대인기피 증세를 보인 적이 있나요? 예, 제 사주가요. 아, 미안해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니까요. 재미로 들으세요. 과거에 고통이 있었어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 20대 초반에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1년 정도 집안에만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종종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거나 PC방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처럼 심각한 상태였는지는 애매해요. 그러다가 다시 복학하고 공부를 하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랬군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약간 그런 이력이 있었다고 하니 이번 상담을 하길 잘했네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구루는 자신 앞에 놓인 A4 용지에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나서 민준군을 보며 말했다. 민준군은 철학 상담사가 꿈이라고 했죠? 왜 그걸 하고 싶은 건가요? 사실 철학 전공을 해서 그것을 살릴 진로가 많지 않잖아요. 저는 철학을 좋아하니까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철학 상담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이시거든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고통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겪은 방황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듣고 구루가 말했다. 철학 상담이라는 건 아직 사회적으로 낯선 분야예요. 저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해서 며칠 전에 많이 찾아봤어요.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만 뭐랄까 아직 임상, 상담 심리학에 비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철학 상담 분야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도 개척해야 하는 분야 같네요. 네, 개척하는 기분으로 해야죠.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돈벌이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개척하는 거니까 많이 알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발전적인 방안이나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중이에요. 돈벌이를 말했다고 해서 그 분야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분야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다만 본인에게 어울리느냐가 문제죠.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물론 자세한 사정은 제가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요. 제 역할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좋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에요. 민준군은 구루가 돈벌이를 언급한 것뿐 아니 철학 상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약간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철학 상담이 아니지 않나요? 그저 인생 상담이거나 철학적 토론일 수는 있겠지만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철학 상담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철학 상담에 대해서는 민준군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을 고유명사처럼 쓴다면 그렇게 되겠죠. 기존 철학 상담은 심리적인 큰 고민이나 심리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더군요. 그래서 심리학의 임상, 상담 심리와 활동 분야에서 겹치고 있고요.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삶의 철학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더군요. 맞나요? 대강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상담 심리 분야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몇 심리학자와 철학자들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특히 상담 심리의 인지치료 방식과 비슷한 면이 많아 보여요. 민준군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상담 심리와 임상 심리는 심리학에서 규정된 절차와 테라피를 통해서 내담자를 진료하고 치료하지만 철학 상담은 심리학이나 생리학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내담자가 스스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면서 마치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라 그건 철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특히 서양 철학에서요. 역시 철학 상담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는군요. 자율성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가정한다는 점도 제가 찾아보니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틀을 깰 필요가 있어 보여요. 철학이라는 건 편향되어선 안 되잖아요. 정말로 비판적 사고를 한다면
어떤 쓸데없는 틀이 존재한다는 것도 의심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틀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 과정과 사례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고 비판적인 사고를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틀린 결론에 이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태도 자체는 좋은 것이잖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틀을 깬다는 것도 비판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요. 물론 저도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실로 철학에서 핵심적 요소에 가깝지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할 때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성적인 서양 철학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문제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상담에서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겠군요. 민준군이 가진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민준군은 의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잠시 가만히 있다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기존 철학 상담 자체가 문제라는 뜻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 철학 상담 분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 고유명사 같은 철학 상담과는 다른 철학 상담이에요. 대상 자체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니까요. 다만 제가 바라는 점은 철학 상담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철학 상담은 마음의 병이나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죠. 즉 일종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철학 상담은 치료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하는 게 아니죠. 다만 좀 더 발전적이고 성공하는 삶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철학 상담에서 내담자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민준군은 그걸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 차이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저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느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네요. 발전적이고 성공하는 삶을 과연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딱히 삶의 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는데 말이죠. 실존주의적인 생각이군요. 철학 상담은 실존주의를 흔히 가정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민준군이 상담에 응한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발전적이고 성공하는 삶을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상담자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현대의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생겼는데 그 계기는 기존 심리학에서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료에 치중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심리학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보다 큰 행복과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거죠. 철학 상담이라 해서 왜 그렇게 못할까요? 저도 긍정심리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상담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기에 따라 상담이 될 수도 있겠죠. 상담의 개념에 대해 따져봅시다. 상담이 반드시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치료는 비정상 혹은 큰 고통을 정상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 상담은 내담자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담이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련의 대화일 뿐이에요. 철학 상담이 전부 철학 치료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긍정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오해할 뻔했군요. 긍정심리학과는 전혀 무관해요. 다만 치료를 넘어선 것 그 의의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선생님의 의도를 알겠어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 플러스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플러스를 더 큰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철학적으로 심오하고도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구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함부로 정의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철학 상담에서는 대체로 실존주의와 자율성을 가정하거든요. 즉 행복은 각자의 실존적인 만족감에서 찾아야지 타인이 함부로 개입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철학 상담사는 그렇게 본인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차라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식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낫겠고 어쩌면 긍정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복한 상태를 정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철학자라면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철학자가 행복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명료하게 정의해야만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도 고정관념이 될 수 있겠네요. 행복을 언어로 정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실존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존주의는 행복이 다양하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다양하다는 것만으로 그 근저에 깔린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는 구체적 삶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가 서로 완전히 다르고 공통점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함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존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행복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등한시 여기고 그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철학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철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네요. 철학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네요. 실용적인 생산성이라면 철학 같은 순수 학문보다는 공학이나 경영학 같은 응용 학문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생산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공학은 기계 같은 것을 만들고 경영학은 돈을 버는 법과 관련이 크겠죠. 인생의 목표나 행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근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개별적인 응용학문이 맡을 수 없고 철학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자기객관화예요. 민중군은 정신병리적 문제는 없지만 진단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객관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